초고를 쓸 때 좀 흥미로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영화를 반으로 나눠서 앞에는 그 범인이 어쩌다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얘기가 나오고 뒤에서는 그 전반부에서 아주 잠깐만 등장했던 아이의 아버지가 즉 피해자가 전면에 나서면서 상황에 처한 사람의 또 고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범인을 쫓아간다. 그렇다면 영화의 뒤에 반에서는 관객은 쫓는 자와 쫓기는 자를 다 불쌍히 여기게 될 것이고 누구를 응원해야 할지 모르는 딜레마에 빠질 테니까 그렇게 하면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마 컨셉이라면 컨셉이죠. 송강호 씨가 연기한 그 동진이라는 사람은 자기 그 좁은 세계에서 자기 일만 알고 살아온 사람이죠. 그렇게 시야가 좁은 사람이에요. 특히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 몹시 억울한 생각. 사실 이 영화는 다 억울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송강호가 특히 억울하죠. 단지 자기가 자본가라는 이유 때문에 그 유괴라는 범죄의 표적이 된다는 것이 몹시 그 이해되지 않는 일이고 또 특히 그 팽기사라는 사람이 해고된 것도 자기는 종업원 전체가 실업자가 되는 것보다는 회사가 망해서 그래도 몇 명이 나가주는 편이 전체적으로 이익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사회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계급에서 속해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내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계급적인 맥락 속에서 자기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신하균이 연기하는 류, 그 영미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데 묶어서 그 영미는 아주 도식적으로 사회를 바라보죠. 그래서 관념적으로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급진적인 사상을 가진. 그래서 자본가는 모두 무조건 노동자의 적이고. 근데 관객은 나중을 보면 자본가라고 해서 항상 꼭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이제 단순 무식한 과격성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자꾸 이제 신하균을 충동하고 그래서 류는 나름대로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범죄를 생각해낸 것인데 결국 그것은 그 끔찍한 비극으로 결말이 지어지고 그러니까 단순한 아름다움이 있는 볼거리라면 그런 게 있는 그런 영화를 생각했던 거고 그래서 미니멀한 영화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넓은 앵글을 많이 썼고 넓은 앵글은 심도가 좀 깊은 화면을 만들고 싶었어요. 이 영화는 어차피 그 환경, 그 사회 뭐 이런 것에 둘러싸인 그 고독한 개인의 얘기들이니까 배경이 이렇게 포커스 아웃된 상태로 있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려고 이제 그 예산과 뭐 환경 그 여건이 허락하는 한 노력을 한 거고요. 또 시네마스코프 화면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이 됐죠. 우리가 그 슈퍼 35라는 걸 선택을 했거든요. 영화가 롱테이크가 많고 와이드한 앵글들이 굉장히 많은데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로 또 방해될 수도 있거든요. 그 아나모픽 사이즈라는 게. 그래서 이제 저부터도 그 구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촬영의 색깔 전체적인 톤이라든가 어떤 컷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었었어요. 암담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우선 첫째는 감독을 철저하게 믿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저분이 그렇게 하셨을 때는 뭔가 생각이 있었으리라고 믿었고 그리고 이제 드라마를 하여튼 뭐 직접 쓰신 분이니까 가장 이해를 많이 하고 있을 테고 감독의 생각을 충실히 해줬던 게 상당히 그 적중했지 않았느냐. 그 촬영할 때 셋업의 숫자는 적고 영화의 샷 편집된 샷 수는 그거보다 훨씬 많고 그러니까 길게 찍어서 나눠 쓴 장면이 많죠. 조명에서는 뭐 애초에 그 아주 오랜 그 논의를 통해서 좀 이렇게 부패한 듯한 그런 그린을 특히 이제 한국 영화에서 많이 기피해 온 색이죠.
그것을 많이 써보자라는 얘기를 했고 일반 그린이 나타나는 초록색이 보여지는 형광등이나 이런 거 갖다가 자연스럽게 그냥 그 현상에서 없애지 말고 한번 찍어보자. 빼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 이렇게 찍고 나서 보면은 현상실에서 일단 빼가지고 나와. 그런 게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현상과 그 후반 작업을 통해서 좀 더 또 부각되게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본 결과가 썩 마음에 들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도하게 쓰진 않았어요. 그냥 그 인공적인 느낌이 드는 걸 원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한에서의 그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했죠. 그 테러리스트들이 송강호 씨를 죽이는 그 장면. 테러리스트가 등장하지 않는 엔딩도 원래 있었거든요. 그냥 신하균만 죽이고 영화 끝나는 전화 받고 그것도 나름대로 여운이 있고 깔끔한 맛이 있어서 그렇게 해볼까도 생각했는데 그렇게 믹싱까지 다 했는 적이 있는데 그래도 이 결말을 이 느닷없고 황당하고 막 그 수많은 비난을 무릅써 가면서 이 엔딩을 그래도 한 이유는 그 장면들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끼리 골초부대라고 불렀던 그 네 사나이들의 그 표정, 그 직업적인 살인자가 아닌 그냥 보통 노동자가 살인을 해야 했을 때 그 말이 테러리스트지 자기들이 테러리스트라고 자처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을 막상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던 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 주저하고 망설이고 겁먹고 이런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는 좀 후회하는 듯한 이 표정들이 정말 압권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그 제일 앞에 있었던 그 아저씨 그는 정말 그 평생 잊을 수 없는 연기를 보여줬죠. 그 다음 샷에서 약간 그 어정쩡한 구도와 사이즈 앵글에서 손바닥을 들여다보는 한 손은 pen기사한테 다친 거, 한 손은 지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노동자 애들한테 이렇게 당해야 되는지 계속 뭐 영문도 모른 채로 죽어가는 그리고 이 판결문을 읽으려고 애쓰는 송강호의 우스꽝스러운 표정. 하여간 내가 이 영화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 사상으로나 또는 스타일로나 모든 것이 가장 좋은 상태로 표현된 장면이라고 봐요. 굉장히 좋은 장면들이 많이 있거든. 근데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걸 못 보고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 금호동 그 거리부터 해서 이렇게 산등성 이러다 올라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로케이션에서 찍은 거지 그냥 노라이트로 다 찍은 영화인데도 정말 잘 찍혔다라는 거 그런 거 하고 세트장에서 이제 보여지는 세트 내부의 장면들인데 그 내부에서 보이는 사실 불 꺼진 밤하늘이 보이는데 그 밤하늘이 보여요 진짜.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누워서 잠자다가 이렇게 바깥 하늘을 보면 하늘 색깔이 보이고 막 이러는 것처럼 그 하늘이 보인다고. 근데 관객들은 그런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그런 것을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관객들이 좀 많이 안 들어서 좀 속상하고 그런 것 뿐이지. 신하균 씨가 이제 그 누나를 묻으면서 그 송강호 씨 딸이 이제 그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구도가 신하균 씨 앞에 있고 저 뒤에 이제 그 유승범 씨가 연기를 했죠. 정신박야가 연기. 그다음에 이제 유선이가 이렇게 달려오고 이런 그 구도가 그게 진짜 아라모픽에서나 볼 수 있는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단한 샷이지만 그 어떤 깊이감이라든가 그 한 앵글 안에서 세 가지의 그 상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재밌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장기 밀매 이렇게 복도를 쭉 따라가면서 이제 핸드헬드로 이렇게 따라가는 게 있어요. 샷 자체는 뭐 단순한 샷이지만 정말 그건 감동의 재주라고 보고 그런 작업을 했다는 게 해놓고 보니까 또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제일 마지막 샷이 원래는 하균이가 애 얼굴이었는데 그러니까 송강호의 시점으로 한 뭐 10초 정도를 그냥 픽스드 카메라로 그냥 눈 뜬 채 죽어 있는 신하균인데 마지막 순간에 눈을 한번 깜빡하고 영화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이 신 선수가 눈을 뜨고 있으려니까 햇빛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눈도 깜빡거리고 눈물도 자꾸 나오고. 그 뭐 연기력으로 어떻게 해결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 장면을 빼고 토막난 시체가 된 거죠. 촬영하고 없어진 씬은 아마 딱 하나인 것 같은데, 그 몸값을 전달하러 가는 송강호가 지하철 금호역에서 출구로 나왔을 때 전처와 그의 현재 남편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난 아기를 우연히 만나는 장면이죠. 그것은 촬영을 했는데 광선 상태도 썩 좋지가 않았고, 편집을 하면서 보니까는 아직 그때 그 순간까지만큼은 좀 아주 무고한 희생자의 느낌을 가져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뺐어요. 이 영화는 내가 계속 리얼리즘 영화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 아주 낯선 풍경들이나 낯선 순간이 많이 있죠. 나는 그게 진짜 리얼리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활에서 마주치는 부조리한,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다니다가도 누구를 만나서도 처음 본 것 같은 아주 낯선 그런 공간감, 그런 것이 그게 현실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묘사해 주는 것이 그게 영화지. 맨날 보던 거 그냥 하는 것은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목수는 좀 내가 볼 때는 잔인한 영화 같은데 박 감독님이 이런 영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도 아닌데 우리 후배들한테는 보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뭐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내가 했어요. 감독의 그 재치가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뭐 감독뿐만 아니라 특히 연기자들의 어떤 그 연기력과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대치와 이런 것들이 그 비교적 잘 조화된 그런 영화라고 저는 봐요. 복수는 나의 것은 한마디로 하라면 아주 단호한 영화죠. 끝. 그 뇌성마비 청년은 원래는 고양이를 부탁해 두나 그 애인으로 나왔던 시인, 그러니까 실제로 뇌성마비 환자인 그러면서도 배우인. 근데 그 얘기가 다 잘 됐지만 본인도 하고 싶어 했지만 그 이제 그 시냇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일이 불편한 몸으로 좀 너무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승범이가 뭐 그 흔쾌히 또 응해줘서 참 고마웠고, 나는 그렇게 이제 승범이한테 맡겨놓기만 하고 뭐 중간에 이렇게 어떻게 하나 보자고 이렇게 테스트 같은 거 안 해봤거든요. 그냥 그 다음에 현장에서 그 만난 게 촬영 날. 그래서 연기를 하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촬영하면서. 그 승범이가 그 다른 영화에서 그런 뇌성마비 역할을 하는 다른 그 연기자들의 연기랑 패턴이 좀 다른 것 같아서 그걸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승범이 나름대로 굉장히 촬영 전에 뇌성마비 환자들을 많이 만나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리얼리티에 굉장히 가까이가 있는 연기를 한 거더라고요. 뭐 예를 들자면 그 시종일관 팔을 뻗고 뭐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다니는 게 그 실제 그 뇌성마비 환자분들이 그 중심을 잡기 위해서 그런 동작들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 같은 것들을 다 살리고 뭐 한 게. 그 코치를 해주셨는데 주상이 그럴 때 이렇게 이쪽 발이 가면 이쪽으로 어깨가 약간 쏠리고 이쪽 발도 디디고 이쪽으로 어깨가 약간 쏠리고 이렇게 뒤뚱뒤뚱 그리고 앞에 손 이렇게 앞에 그러니까 가는 길에 좀 방향을 이 중심으로 그러니까 진짜 사실적으로 표현하자면 돌을 짚고 보통 사람들은 던질 수 있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목표 지점이 있어도
이렇게 못 던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던져도 이렇게 보고 우평으로 보고 던지나 이렇게 우리처럼 탁 스냅을 주는 게 아니고 온갖 여기서부터 그냥 힘으로 이렇게 던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하고 싶어도 여기가 안 되니까 지점에 안 닿을 수도 있고 던져도 그러니까 이렇게 던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던지지만 이렇게 그래서 그게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감탄할 정도로 잘했기 때문에 우리 스태프들도 다 박수를 칠 정도였고 영화 다 끝내놓고도 영화 본 사람들이 근데 승범이는 어디 나와? 막 이러고 물론 이제 가발이나 여러 가지 분장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잘 못 알아볼 정도로 잘했어요. 오케이. 다음 뭐냐? 오케이입니다. 그건 각본상에 이제 그 직업적인 그런 아나운서가 필요했던 건데 왜 하필이면 이금희 씨냐는 뭐 그냥 내가 친한 이무영 감독이 또 잘 아는 사이고 그리고 뭐 나에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한번 부탁을 해봤죠. 웃기죠? 웃긴 것 같아요. 죄송해요. 웃기겠죠. 이금희 씨가 이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봤다면 참 우리 좀 경악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연기를 참 잘하더라고요. 좀 천연덕스럽게 그냥 별로 어려움 없이 찍었어요. 그 출연을 짜장면 배달부를 하라고 그래서 한 건데 묘하게도 제가 연출부 할 때 박 감독님 전작 3인조라는 영화에서 제 짜장면 먹는 이군이라는 역할로 나오거든요. 그걸 하고 또 짜장면 먹고 짜장면 배달하는 걸로 나왔는데 그거 촬영을 할 때 제가 만들고 있는 피도 눈물도 없이 하고 같이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투견장에서 막 엄청 이렇게 복잡한 장면을 찍고 있는데 자꾸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한 커트만 찍고 가라고 그래서 그러다가 촬영을 서둘러 끝내고 그러니까 정작 제가 연출하는 거를 서둘러 끝내고 그리고 가서 찍고 왔죠. 근데 그거는 괜찮았는데 끝나와서 뭐 이렇게 죽는 장면이 추가가 됐다고 시나리오에도 없는 게 추가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철가방을 짜장면을 놓고 이렇게 할 때 뒤에 서 있는 송강호 씨가 칼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칼을 이렇게 뒤로 숨겨야 할지 그런 것을 묻길래 뭐 그렇게 감출 필요 있겠나? 그냥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고 있자고 그렇게 해서 찍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때 이 철가방이 눈치를 챌 수도 있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기절했던 배두나가 깨어나서 막 비명을 지른다거나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무고한 또 한 생명이 안타깝게 쓰러져가는 상황도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한 번 출연을 하게 된 거죠. 스피드 셋 액션 다음부터요 진짜 한 그릇씩은 좀 안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를 찍고 그 출연료 받아내는 것도 진짜 힘들었어요. 출연료를 DVD로 받기로 했는데 진짜 떼써가지고 겨우 받아냈어요. 예. 거기 세트가 거기 복수를 찍고 있던 세트가 거기 식당 바로 옆에 있는 세트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잠깐 들러서 구경을 한다고 하는데 그 장면을 찍고 있더라고요. 근데 막 보다 답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만 해도 되겠냐고 박 감독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 해보라고. 그래서 막 저는 이제 제가 막 액션 만드는 스타일로 막 이제 막 시연하고 막 설명하고 그랬더니 뒤에서 막 연출부들이 아 저거 너무 오버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괴로워하고 그러더라고요. 뛰어가 이렇게 확 오케이. 그럼 밀면 하영 씨가 자 차보세요. 자 밀리잖아. 그냥 이렇게 밀리지 말고 자확 밀다가 이렇게 한번 쳐요. 무술 감독 유승환. 자. 받지 말고 이렇게 해보세요. 자, 찼다. 막 이렇게 차는데 자, 들어보자. 그러면 여기서 밀렸다가 막 이렇게 하고 대역시켜요. 스탠드 아니 닮았는데.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진짜 닮았다. 자, 하나, 둘, 셋. 던지자마자 던지자마자. 딱 오케이. 그러고 아니 잠깐. 준하 씨는 여기서 차고 이렇게 달려들지 말고 발로 찼으니까 시간을 같이 벌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차고 밀려서 여기서 허우적거리서 이렇게 하고지. 자, 그럼 달려들어서 막 잡으려고 그러는데 여기 상현 씨가 막 안 맞으려고 막 허우적거려야 돼. 같이 막 허우적거리다가 떨어질 때 막 이렇게 허둥대다가 이렇게 막 떨어지잖아. 그러면 형님 나는 뭐 하고 있는 거 안 같지? 달려들면 여기서 막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히려고 그러니까 막 머리를 여기서는 이제 사람이 안 보이니까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손등을 때려도 되고 막 때리다가 이쪽으로 이제 막 도망가면 이런 게 막 이렇게 날리잖아. 커 보이니까 막 이러다가 준하 씨도 막 잡으려고 머리 잡으려고 또 막 놀아 그러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균 씨가 막 허우적거리고 그 시간이 던지고 바로 자 달려드는데 거기서 팔다가 허우적거리고 오케이. 제가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니고 이 오아시스에 제가 또 굉장히 중요한 복수보다 대사량이 훨씬 많은 역인데 스케줄과 개런티가 맞으면 자영 씨는 어떻게 했더라? 강호 씨하고 친한 사이라서 그냥 재미로 형 하는 영화에 나도 한 장면쯤은 나오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술자리에서 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내가 들어서 뭐 나와준다면야 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역할을 찾았죠. 재영 씨에 맞는 역할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걸 찍은 건데 2번 등장하는데 한 번이 그 전철역 앞에서 만나는 장면인데 그건 편집에서 없어져가지고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한 장면은 살아남았으니까 끝이.
동동맥이야. 철승아. 혜지마. 시대 구별이 잘 선명하지 않은 그런 것이 이 영화의 이제 미술에서의 컨셉이었어요. 의상이나 뭐 실내 꾸밈새나 복수에서는 혼재, 뭐 하이브리드한 어떤 가슴에서 쭉 해왔던 특히 뭐 여러 가지 계층이나 여러 가지 사건이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뭐 저의 거의 개인적인 뭐 취향이나 혹은 주장으로 끝나고 만 느낌도 있는데
저는 좀 글쎄 영화에서 어떤 질감 같은 것이 특히 인간이 갖고 있는 뭐 질감이라 그럴까 혹은 사물들의 질감이랄까 이런 것들 질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작업을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색조를 처음에 뭐 흑백 톤에서 컬러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반반이 거의 흑백과 컬러로 나눠져 있었는데 처음 단계에서 이제서 일단은 뭐 모노톤 색깔이 튀지만 일단 모노톤의 어떤 화면을 고려를 많이 했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녹색으로 이야기가 통일이 돼서 그러니까 녹색이라고 그러기보다 무슨 그 물에 낀 이끼 같은 그런 좀 묘한 느낌의 그린 계통 색조가 주조를 이루었으면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뭐 조명이나 소품 뭐 세트 이런 데서 실제 눈에 드러나는 컬러라기보다 빛으로 설명이 돼야 됐었는데 그것이 그냥 좀 어두운 듯한 화면 내에서 꼭 모노톤 속에 파묻히지 않고도 각각 역할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그 모노톤으로 좀 화면이 어두워질 것 같은 것들이 그 후반 작업에서 그걸 안 했기 때문에 특히 야외 씬이나 뭐 데이 씬 같은 것들이 조금 이렇게 가볍게 밝게 날라버리는 듯한 조금 가벼워진 느낌 좀 더 어둡고 무겁고 질감이 두드러지는 걸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보면서 최종적으로 아쉬웠습니다. 피부가 일단 피부 자체에 그 뭐랄까 아름다운 뭐 로맨틱한 톤은 없어지죠. 좀 칙칙하다거나 음산해진다거나 뭐 그래. 근데 잘만 사용하면 오히려 더 도회적인 느낌이라든지 저는 사실 근데 한번 뭐 영화 작업은 아니지만 영상 작업을 특히 그 그림하는 친구들하고 했을 때 영화에서 대부분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것들이 그 피부의 색깔이나 그 아주 미세한 톤들이 글쎄 뭐 두터운 메이크업 때문도 있겠지만 잘 안 보이고 일단은 그냥 명암이나 톤으로만 보여서 불가능한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찍는 사람이 그 영화 쪽 그러니까 두 카메라가 찍었었는데 한 분은 영화 디지털이었긴 하지만 한쪽은 영화에서 일하던 분이고 한쪽은 서양화를 전공을 하는 분이었는데 똑같은 배우를 똑같은 상황에서 찍었는데 정말 그런 그 피부 밑에 이렇게 푸른 실핏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두드러지는 전혀 다른 느낌의 영상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뭐 일단 그런 영화에서 흔히들 피하는 것들을 그래서 이렇게 세심하게 시도를 해보면 좀 더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굉장히 그 헌팅을 많이 다니면서 저희가 그냥 머릿속에서만 상상할 수 없었던 뭐 저희 그 컨셉이 혼재지만 사실 서울처럼 여러 가지 그 뭐 건축 양식이나 세월이나 뭐 스타일이나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막 비섞인 또 도시도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홍콩이나 뭐 이런 데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분위기나 뭐 구조나 또 마감재나 뭐 그 어떤 세월의 흔적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렇게 조합이 됐다 그럴까요? 특히 뭐 연탄을 떼는 우리나라 그 초창기 아파트가 지금 거의 헐릴 지금 단계에 있는데 오히려 아깝다 싶을 정도로 그 실제 거의 아마 구조를 거기서 다 빌려오고 실제 소품들이나 뭐 커튼이나 뭐 싱크대나 이런 것들을 그 실제 버려진 그 폐 아파트에서 가져다 쓴 경우도 많았고 류의 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처음에 이렇게 깊이 있는 공간을 생각을 했었는데 감독님은 마치 연극 무대처럼 이렇게 옆으로 펼쳐져서 카메라가 끊이지 않고 벽과 벽을 이렇게 건너서 그냥 두 공간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마치 연극 무대 같은 또 그런 공간을 원하셨고 밀매 사무실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도 뭐 밀매 사무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 자료 조사를 해볼까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글쎄요 감독님이 뭐 여러 번 장소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그게 뭐 세트로 갈지 오픈으로 갈지 여러 군데 고려를 하다가 우연히 그 첫 번째 사무실 뭐 버려진 아마 온천 호텔 같은 공간이었는데 다 뚫려 있는데 워낙 그 스케일이나 그런 것들이 재밌고 또 전혀 꾸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이 느낌이 참 좋았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리얼리티를 일단 어느 부분 감독님이 과감하게 포기를 하시고
그때만큼 계속 계단으로 이렇게 오르내리는 컷도 있고 그와 반대로 조금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였으면 이렇게 대비가 돼서 재밌겠다 싶었고 실제 아마 인천 어디선가 봤던 그 인천이 항구라서 그 옛날 일제 시대 때 지었던 창고 사무실 같은 아주 낡고 그 느낌이 좋은 공간이 있어서 그 구조나 그 디테일들을 많이 차용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집을 실내 풍경을 묘사할 때 흔히 빠지기 쉬운 오류가 아주 단순하게 꾸민다는 거죠. 그냥 휑한 그런 느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의 집은 온갖 잡동사니가 다 모여 있어요. 아주 옛날 물건서부터 안 버리고 그런 그 잡동사니가 온통 모인 그런 느낌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초에 생각한 미니멀한 화면에서는 조금 멀어졌어요. 그렇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 황량하면 황량한 대로의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그거를 잡으려고 했어요. 글쎄요, 영미라는 그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굉장히 뭐라고 딱 그러니까 끄집어낼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세트 분위기나 이런 소품 설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섞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집가적인 그런 느낌, 그래서 뭐 커트는 모기장에 어디서 주워 많이 길 가다가 주워온 듯한 가구류들 그런, 그리고 또 뭐 저런 전단지, 길거리에 흔히 떨어져 있는 여자 여자 그런 명함 같은 거를 모아서 액자로도 만들기도 했고, 여러 가지를 섞음으로써 그 공간에서 그 어떤 그 복잡한 이미지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의상도 그렇고 유미라는 캐릭터를 이렇게 좀 부각을 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글쎄요, 류는 그냥 자연스럽게 우선 그냥 대신 머리는 약간의 초록색을 줌으로써 조금 말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라고 그럴까요? 자기 표현을 말로 못하지만 어떤 그런 머리 색깔이나 이런 걸로 해서 어떤 화가 지망생이었던 느낌들, 조금 딴 사람들과는 달라 보이는 듯한 느낌으로 아마 머리 색깔에 가장 포인트를 줬고요. 어떤 그 벽면의 질감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빼빠지를 다 하고 그다음에 어떤 굉장히 좀 축축하고 그런 느낌을 축축하면서도 좀 그런 느낌을 내고 싶어서 간지라 그러죠. 막 이렇게 커피물 같은 거 타서 그런 어떤 물이 흘러내린, 이렇게 물이 샌 듯한, 이렇게 물이 천장에서 고여 있는 듯한 어떤 그런 질감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류의 어린 시절과 그다음에 현재 그러니까 류를 묻어가는 동지 계속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과 어떤 시대가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나무라는 거를 이용을 한 거고 조금 옛날스러운 느낌의 다리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새로운 시도였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런 작업들이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어떤 영화다라고 딱 집어 얘기하기 참 애매한 영화 같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담고 있는